뚝배기와 갓을 사러 간 사위. 옛날 어느 양반집에서 대릴사위를 맞이하였어요. 그런데 대릴사위를 얻고 보니 여간 바보가 아니었지요. 글자도 못 읽고 말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지 기억력도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릴사위라고 얻은 사위가 하필 바보 멍청이니 장인 장모는 날마다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치질이 복도 없지. 어쩌다 저런 바보 사위를 얻었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나저나 저 바보를 데리고 평생 살아야 할 우리 딸이 불쌍해서 어째요? 장인과 장모는 자기 딸이 불쌍하다며 날마다 한숨인데 정작 딸은 바보 남편을 아주 좋아했어요. 비록 멍청하고 바보일지라도 착한 마음씨와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이 그저 좋았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도 어쩔 수 없이 바보 사위를 데리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네 심부름 좀 하게나. 사위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켜요? 관두세요. 장모는 바보 사위가 무슨 심부름을 할 수 있겠냐며 못마땅해 하였어요. 하지만 장인은 생각이 달랐답니다. 자꾸 심부름을 시키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바보 사위가 조금은 똑똑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이지요.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보 사위는 하는 짓이 바보 같기는 하지만 대답 하나는 시원시원하게 잘하였어요. 그래, 자네를 믿고 한번 맡겨보겠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장날 아닌가? 오늘이 장날이구나. 우와, 시끌벅적하겠네요. 바보 사위는 아내와 장에 갔던 기억이 떠올라 어깨가 들썩들썩, 입이 벙긋벙긋 거렸지요. 잘 듣게나. 장에 가서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게. 뚝배기하고 갓? 바보 사위는 장인의 말을 되뇌었어요.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면 되네. 하지만 좋은 것으로 골라와야 하네. 알았지? 네, 뚝배기하고 갓 좋은 거. 지난번처럼 돈 잃어버리지 말고 꼭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게나. 장모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보 사위를 보며 신신당부하였어요. 지난번에는 실수였어요. 이번에는 꼭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겠어요. 바보 사위는 장인과 장모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어요. 여보, 이리 와보세요. 부인이 바보 남편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아버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라고 하시는군. 그러셨어요? 아내는 바보 남편이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요. 지난번처럼 돈이나 잃어버리고 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욱 바보 남편을 못마땅해 할 테니까요. 여보, 제가 좋은 뚝배기하고 갓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좋은 뚝배기하고 갓을 사오라고 하셨지. 바보 사위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좋은 뚝배기하고 갓을 되뇌었어요. 뚝배기는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 뚝배기를 고를 때는 뚝배기에 물을 부어보고 새지 않는 것을 사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뚝배기에 물을 부어보고 새지 않는 것. 이번에는 갓을 고르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아주 쉽답니다. 머리에 직접 갓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꼭 맞으면 그것으로 사오시면 돼요. 알았죠? 내 머리에 꼭 맞는 갓을 사올게. 바보 사위는 뚝배기와 갓을 중얼거리며 장터로 향하였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바보 사위는 장터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시키신 심부름을 잘 해내기 위해서 바로 그릇 가게로 향했답니다. 그릇 가게에는 여러 모양과 크기의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뚝배기 하나 주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바보 사위는 가게 주인으로부터 뚝배기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가만, 아까 아내가 뭐라 했더라? 바보 사위는 뚝배기를 들고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내가 한 말이 생각날 듯 말 듯하며 머릿속을 간지렸어요. 아, 이제 생각났다. 뚝배기는 머리에 써보고 꼭 맞는 곳으로 사라고 했지. 바보 사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뚝배기를 머리에 썼답니다. 뭐야? 뚝배기가 안 맞잖아. 바보 사위는 뚝배기를 내려놓고 다른 뚝배기를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안 맞네. 바보 사위는 여러 개의 뚝배기를 머리에 썼다 벗었다 하며 머리에 꼭 맞는 뚝배기를 찾으려 노력하였지요. 바보 사위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릇 가게 주인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런 바보가 있나? 뚝배기를 머리에서 끓일 것인가? 왜 자꾸 머리에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야? 그릇 가게 주인이 바보 사위를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고 있을 때 바보 사위가 그만 뚝배기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런 멍청이가 있나? 내가 그릇 장사 30년이지만 너 같은 바보는 처음 보겠다. 깨진 뚝배기값 물어내고 어서 썩 꺼지거라. 그릇 가게 주인의 벼락 같은 소리에 바보 사위는 뚝배기는 사지도 못하고 깨진 뚝배기 값만 물어주고 말았답니다. 다신 우리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릇 가게 주인은 바보 사위를 내치며 소금을 뿌렸어요. 바보 사위는 머리를 긁적이며 갓을 파는 가게로 향하였지요. 분명히 머리에 써보라고 했는데 이상하다. 바보 사위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몰랐답니다. 갓은 어떻게 고른담? 갓 가게 앞에 도착한 바보 사위는 아내가 한 말을 떠올리려 안간힘을 썼어요. 옳거니 물을 부어보라 그랬지. 물을 붓고 세지 않으면 머리에 꼭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하였어. 왜 이제 생각났을까? 바보 사위는 주막에 가서 물 한 바가지를 얻어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갓을 하나 골랐어요. 이제 이 갓에 물을 부어 세지 않으면 반쯤 좋은 것이고 물이 새지 않으면서 머리에 꼭 맞는 것은 아주 좋은 갓이니 그것을 사가야겠다. 바보 사위는 갓에 물을 부었어요. 당연히 물은 줄줄줄 새어나왔지요. 하지만 바보 사위는 좋지 않은 갓이라며 휙 팽개치고 다른 갓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갓도 줄줄줄 물이 새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다른 손님에게 갓을 파느라 바보 사위의 행동을 보지 못했던 주인이 바보 사위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놓은 갓들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멀쩡한 갓에 왜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려놔? 어서 물어내. 어서 내 갓값을 물어내란 말이야. 갓가게 주인은 바보 사위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바보 사위는 큼지막한 눈을 부라리는 가게 주인이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주고 말았답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는 모자라. 빨리 나머지 돈을 내놓아라.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보 사위는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용서? 남의 물건 다 망가뜨려 놓고 무슨 용서야? 돈이 없으면 그 옷이라도 벗어, 어서. 각각의 주인은 바보 사위의 옷을 홀랑 벗겨 내쫓았어요. 바보 사위는 졸지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바보 사위가 벌거숭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 사람들은 기겁을 하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방에 들어가 옷을 입고 장인에게 불려간 바보 사위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뚝배기 가게 주인은 저에게 소금을 뿌리고 각각의 주인은 제 옷을 몽땅 벗겨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딸이 무엇라 하였는데? 뚝배기는 머리에 써보고 갓은 물을 부으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놈아, 바뀌었지 않은가? 갓을 머리에 써보고 뚝배기에는 물을 부어야지. 예, 그것이 나중에 생각나서 갓에 물을 붓고 새지 않으면 머리에 써서 꼭 맞는 것으로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새지 않는 갓이 없어 계속 물을 부었을 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말귀도 못 알아듣고 대답만 잘하는 바보 사위 때문에 장인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고, 저런 놈을 데리고 어떻게 평생 살아간담. 아이고. 장인은 그 뒤로 바보 사위에게 아무런 심부름도 시키지 않았답니다. 그저 어디 가서 사고나 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바보 대릴 사위를 데리고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붉은 새가 전해준 징조.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새로구나. 부여의 대소왕은 한 사냥꾼이 바친 조롱속의 새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조롱속의 새는 생전 처음 보는 것으로 모양새나 색깔 또한 여느 새들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생긴 것은 까마귀와 비슷한데 전신이 핏빛이었고 더욱 해괴한 것은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라는 것이었어요. 대소왕은 일관을 불러 그 새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답니다. 네가 보기엔 어떠하냐? 일관은 유심히 새를 관찰하더니 이렇게 아뢰었어요. 소신이 보기에 새의 깃털이 붉은 것은 피를 뜻하고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둘인 것은 두 나라가 합쳐진다는 뜻이오니 이는 대왕께서 북쪽의 고구려를 쳐서 우리 부여 땅으로 만든다는 경사스러운 징조입니다. 대소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일관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편지와 함께 조롱속의 새를 북쪽 고구려 왕인 대무신앙에게 보내었어요. 부여의 사신이 가져온 괴상하게 생긴 새와 함께 편지를 받아본 대무신앙은 신하들을 불러 편지와 함께 새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지요. 모두들 괴상하게 생긴 새를 보며 인상을 찌푸린 채 아무 말이 없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노신이 나서 왕께 아뢰었어요. 폐하, 경하드리옵니다. 새의 깃털이 붉은 것은 남쪽을 뜻하니 이는 우리 고구려에서 보자면 남쪽이란 바로 부여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몸이 하나의 머리로 합쳐지는 형상은 곧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옵니다. 그리고 원래 붉은 새는 길조라 하여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였는데
부여의 대소왕이 그것을 모르고 우리 고구려로 보냈으니 장차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징조이옵니다. 노 신하의 말을 들은 대무 신앙은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적어 부여의 대소왕에게 보내면서 조롱속의 새는 선물로 알고 감사히 받겠다며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대무 신앙의 편지를 받은 대소왕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새는 돌려받을 수 없었답니다. 부여의 대소왕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길조를 선물 받은 대무 신앙은 곧 군사를 일으켜 부여를 치기로 하였어요. 국조인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고구려를 세운 후에도 부여의 대소왕은 틈만 나면 동명왕을 시해하려 들었고 선대왕인 유리왕 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고구려의 국정을 간섭하려 들었지요. 대무 신앙은 어려서부터 부여의 대소왕을 원수로 알고 장차 자신이 보위에 오르면 대소왕의 목을 직접 베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대무 신앙이 직접 지휘하는 고구려군이 부여 땅을 향해 진군하다가 이물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군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밤이 깊어 군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쇳소리에 대무 신앙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야심한 시각에 웬 쇳소리란 말인가? 대무 신앙은 혹시 부여군이 쳐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 장수들을 깨워 대동하고 쇳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발길을 돌렸지요. 쇳소리는 어둠을 뚫고 야산 기슭에서 은은히 들려왔어요. 대무 신앙을 비롯한 부하 장수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소리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지요. 쇳소리는 야산 기슭의 작은 동굴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는데 대무 신앙이 직접 동굴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칼과 창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쇳소리는 바로 바람이 불 때마다 칼과 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대무 신앙은 이는 부여를 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여겨 군사들로 하여금 동굴 속의 칼과 창을 거두게 하고 다시 부여 땅을 향해 진군했답니다. 대무 신앙이 거느린 고구려 군사가 부여 땅에 가까이 갔을 무렵 키가 9척이나 되는 거구의 사내가 대무 신앙을 뵙기를 청하였어요. 대왕 폐하, 소인은 북명에 사는 괴유라고 하옵니다. 대왕 폐하께서 친히 부여를 치러 가신다기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대무 신앙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사내는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며 큰 절을 올렸어요. 보아하니 장신의 몸에다 부리부리한 눈매, 거기에다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가 예사로운 인물 같지는 않았답니다. 무술에는 능한가? 대무 신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괴유는 칼과 창을 들고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보였어요. 보는 이마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괴유의 무술 실력은 뛰어났지요. 대무 신앙은 즉시 괴유를 선봉장으로 삼았답니다. 괴유를 선봉장으로 앞세운 고구려군은 마침내 부여 땅의 남쪽 국경을 넘었어요. 대무 신앙은 우선 지형을 살피어 구릉이 낮은 곳을 일부러 비워두고 높은 언덕에다 진을 치고 부여군을 기다렸답니다. 한편 대소왕은 대무 신앙이 지휘하는 고구려 군사가 남쪽 국경을 넘어 진을 쳤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같이 화를 내었어요. 이제 갓 왕위에 오른 어린 놈이 무얼 안다고 군사를 일으켜 우리 부여를 친다는 말이더냐. 오냐 이놈, 오늘이 바로 너의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그리하여 대소왕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군 진영을 향해 말을 몰았어요.
고구려군이 진을 친 곳에 도착한 대소왕은 고웃음을 치며 대무신앙을 두고 비아냥거렸지요. 낮은 구릉을 피해 언덕 위에 진을 친 것을 보니 병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로구나. 구릉을 끼고 적을 맞아야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섬멸할 수 있는 법이거늘. 대소왕은 곧장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구릉 쪽으로 내려가게 했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개미떼처럼 창과 칼을 들고 일제히 언덕 아래 구릉으로 내달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구릉은 진흙투성이어서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답니다. 몸이 반쯤 진흙에 잠긴 부여 군사들은 중심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대무신앙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지요. 언덕 위에서 함성을 지르며 구릉을 애워싸고 있는 고구려 군사들은 갈팡질팡하는 부여군을 손쉽게 무찌를 수 있었답니다. 대소왕은 말을 돌려 부여군의 진영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장검을 휘두르며 계유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리석은 대소는 내 칼을 받아라. 대소왕은 괴유의 말에 더욱 기세등등하게 맞받았지요. 저 삐린내 나는 어린 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렇게 죽기가 소원이거든 너의 원대로 해주마. 대소왕은 말이 끝나자마자 큰 창을 휘두르며 괴유를 향해 말을 달렸어요. 괴유도 소리를 지르며 대소왕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와 표범처럼 싸워대었어요. 괴유가 젊고 용맹스러워 힘에서 앞선다면 대소왕은 비록 늙은 몸이지만 백전노장이라 할 수 있었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칼과 창을 주고받으니 두 사람의 싸움은 좀처럼 승패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순간 말을 타고 달려오며 괴유의 심장을 향해 창을 겨누던 대소왕의 머리가 툭 하니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것이 아니겠어요. 괴유가 창을 피하며 몸을 뒤로 돌려 스쳐 지나가는 대소왕의 목을 뒤에서 내리쳤던 것이었답니다. 고구려군의 함성이 언덕 저편까지 메아리 쳤어요. 대무신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마침내 선왕들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어요. 괴유는 칼끝에 대소왕의 목을 꽂은 채 고구려 진영으로 돌아왔답니다. 대무신앙은 친히 괴유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대가 뼛속까지 사무친 내 원한을 풀었다. 대무신앙의 그 말 한마디에는 그동안 고구려가 부여에 당한 모든 수모와 원한이 알랄이 서려 있었어요. 대무신앙이 대소왕의 목을 뺀 괴위의 손을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 졸지에 왕을 잃은 부여군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격분하고 있었답니다. 부여군은 일개 소국에 불과한 고구려가 부여를 침략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대소왕의 목숨까지 앗아가자 고구려 왕의 목을 베어 원수를 갚자는 소리가 드세어 갔답니다. 군사를 재정비한 부여군은 다음날 아침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어요. 수적으로 열세인 고구려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만 조금씩 뒤로 밀리기 시작하였지요. 대무신왕은 일단 철수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진지를 애워싼 부여군의 숫자가 워낙 많아 쉽사리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고구려군은 불리한 입장에 놓였어요. 가져온 군량미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군사들도 조금씩 지쳐갔지요.
대로를 차단당한 상태라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대무신앙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였답니다. 하늘이시여, 이렇게 저희 고구려를 버리십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시고 죄 없는 군사들은 살아서 돌려보내 주옵소서. 그런 왕을 바라보는 괴유의 마음도 쓰라리고 안타까웠지요. 대장부가 싸움터에서 죽을 양이면 전사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군량미가 떨어져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대무신앙과 괴유가 가슴을 졸이며 애를 태우고 있는데 난데없이 안개가 끼어 자욱하게 진지를 에워싸기 시작하였어요. 안개는 점차 짙어져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짙어갔지요. 대무신앙은 급히 괴유를 불러 말했답니다. 이 안개는 하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내리신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고구려로 돌아가야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괴유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왕께 아뢰었어요. 폐하, 염려치 마옵소서. 소신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대무신앙 앞을 물러난 괴유는 군사들을 시켜 나무와 짚으로 헛수아비를 만들게 하였어요. 군사들 한 명당 하나씩을 만들게 했으니 그 수가 군사들의 수와 일치하였지요. 그런 다음 칼이며 창을 헛수아비의 손에 묶어 군사들이 정렬한 것처럼 땅 위에 일렬로 세워 놓았어요. 밤이 되기를 기다려 괴유는 대무신앙을 모시고 먼저 앞장섰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사들을 몇 개조로 나뉘어서 띄엄띄엄 뒤따르게 하였어요. 밤인데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이라 부여군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지요. 대무신앙을 비롯한 고구려군은 그렇게 해서 무사히 고구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안개는 일주일이나 계속되었고 고구려군이 도망친 다음에도 부여군은 안개 속에 희미하게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헛수아비를 고구려군으로 착각하여 언제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안개가 걷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안개가 걷히고 부여군이 총 공격을 개시하려는 순간 고구려군의 진영에는 무수한 헛수아비만이 부여군을 비웃는 듯 서 있었어요. 그제야 고구려군이 달아났음을 알아차린 부여군은 즉각 추격전을 벌였으나 그 시가 고구려의 대궐에서는 이미 대무신앙을 비롯한 신하들이 모여 대소왕의 목을 베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고구려군을 추격하던 부여군은 국경에 이르러서야 그 사실을 알고 울분을 사기며 훗날을 기약한 채 말을 돌려 부여 땅으로 되돌아갔어요. 대무신앙은 괴유에게 큰 상을 내리고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의 유가족에게는 쌀과 옷감을 내려 그 슬픔을 위로하였답니다. 너의 복이다. 충청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고향을 멀리 떠나 두만강 부근 마을까지 가서 머슴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해 여름 그곳에 큰 홍수가 났답니다. 머슴이 강이 넘치면 어떡하나 하고 불어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이었지요. 머슴은 강으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해주었어요. 아이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루가 떠내려왔어요. 머슴은 긴 막대를 걸쳐주어 노루를 살려주었어요. 노루는 건져 놓자마자 공중공중 뛰어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머슴은 구해준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 미음을 쑤어 먹이는 등 극진하게 간호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함께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충청도 머슴이 산으로 꼴을 베러 갔는데 노루가 경중경중 뛰어 다가왔어요. 노루는 머슴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머슴이 다가가면 달아나고 서 있으면 바라보고 하였지요. 이놈이 꼭 나보고 따라오라는 것 같구먼. 머슴은 노루를 쫓아갔어요. 노루는 백두산 중턱쯤에 가더니 앞발로 땅을 파헤쳤지요. 하지만 노루의 발로는 잘 파지지가 않았답니다. 머슴은 노루가 파던 곳을 파보았어요. 아니? 파헤쳐진 땅 속에서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항아리 속에 금이 가득하였지요. 노루는 지난해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였던 것이랍니다. 머슴은 금을 조금씩 팔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그 무렵 물에서 구해준 사람은 노름에 정신이 팔려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돈이 떨어지자 그는 충청도 머슴을 찾아왔지요. 형님, 아침부터 웬일이냐? 돈을 좀 꺼주십시오. 돈을? 예. 나는 자네처럼 노름이나 하는 사람에게 꿔줄 돈이 없네. 충청도 머슴은 돈을 꾸어주지 않았답니다. 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물에서 건져준 사람은 이를 부드득 갈며 관가로 가서 충청도 머슴이 어디선가 도둑질을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고 고발을 하였지요. 원님은 충청도 머슴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였어요. 어디에서 도둑질을 해서 돈을 모았느냐?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충청도 머슴은 작년 홍수 때부터의 이야기를 모두 하였지요. 그래? 하하, 그렇다면 그것은 너의 복이다. 세상에 짐승을 구해주면 복이 되는데 사람을 구해주니 해가 되는구나. 원님은 껄껄 웃다가 끌끌 혀를 찼답니다. 은혜를 갚은 쥐. 어느 부잣집에는 한 가지 커다란 고민이 있었답니다. 집에 쥐가 너무 많았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되었던 쥐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것이에요. 대부대를 이룬 쥐들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먹어 없애고 장롱 속에 넣어둔 옷에 구멍을 내고 천장 위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며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었어요. 참다 못한 그 집 하인들은 쥐 잡기 작전을 벌였답니다. 쥐들이 다니는 길목에다 쥐약을 놓고 또 집안 곳곳에다 덫을 설치하였지요. 하인들은 부산하게 쥐를 잡기 위해 움직였어요. 한참 바쁜데 난데없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모두들 당장 그만두어라. 쥐도 살겠다고 생겨난 짐승이다. 그러니 그것들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 그것들이 먹을 만큼 먹이를 주면 왜 말썽을 부리겠느냐. 그러니 닭 모이를 주듯이 먹을 것을 주거라. 주인은 집안에 놓았던 쥐약과 덫도 모두 다 치우게 하였어요. 덕분에 하인들은 쥐에게 먹이를 주느라 곤욕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 뒤 어느 날이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집에 살던 쥐란 쥐는 모두가 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수백 마리의 쥐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줄로 늘어서서 말이에요.
그 집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모두 쥐들의 뒤를 따라 집을 나왔답니다. 바로 그때 그토록 튼튼하던 집이 폭삭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지요. 만일 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무너진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정신을 차린 그 집 주인이 말하였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이구나. 비록 집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만일 너희들이 집안의 쥐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느냐. 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 갚은 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답니다. 곰을 잡은 나무꾼. 어느 마을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답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한창 나무를 지게에 올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그것은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였어요. 나무꾼 총각은 도끼를 든 채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지요. 아니, 저건 곰이잖아. 나무꾼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무꾼 총각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나무꾼 총각은 겁이 나 뒷걸음을 치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너 이놈, 누구 허락을 받고 나무를 해가느냐? 곰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산에서 저절로 자라는 나무를 하는 건데 누구 허락을 받는단 말이냐? 나무꾼 총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하였어요.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산의 임자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네 마음대로 나무를 한다고. 다시 말해보거라. 곰은 화가 나서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나무꾼 총각은 겁이 나답니다. 그래,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너에게 허락을 받으마. 곰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았지요. 진작 그럴 것이지. 곰은 나무꾼의 지게를 살짝 건드렸어요. 이거 혹시 먹을 것이냐? 나무꾼 총각은 점심으로 싸운 것을 곰에게 주었어요. 이젠 가봐도 좋다. 다음부터는 나무 하기 전에 꼭 내 허락을 받고 싸운 점심은 내게 바치도록 하거라. 나무꾼의 도시락을 다 먹어버린 곰은 어느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나무꾼 총각은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부터 나무꾼 총각은 곰에게 점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밥은 굶어도 나무는 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나무꾼 총각은 다리를 절며 뛰어오는 사슴 한 마리를 만났답니다. 사슴은 눈물을 흘리며 나무꾼 총각에게 다가왔어요. 나무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못된 곰이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사슴의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저런, 얼마나 아프겠니? 나무꾼 총각은 옷고름을 뜯어 다리에 난 상처를 감싸주었지요. 곰 때문에 하루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구해야 새끼들이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사슴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어요. 사슴아, 사실은 나도 그렇단다. 곰 때문에 마음대로 나무도 할 수 없고 게다가 곰이 내 점심까지도 빼앗아 먹는구나.
나무꾼 총각과 사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옳거니 좋은 수가 생각났어. 나무꾼 총각은 무릎을 탁 치더니 사슴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사슴은 나무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서 저쪽으로 가서 숨어 있으렴. 사슴은 나무꾼이 시키는 대로 숲속으로 들어가 숨었답니다. 나무꾼 총각은 콧노래를 부르며 사슴이 숨은 반대쪽에서 나무를 하였어요. 쿵, 쿵. 도끼로 나무를 찍자 요란한 소리가 숲속에 퍼졌지요. 쩡쩡 울리는 도끼 소리에 곰이 불쑥 나타났답니다. 이놈아, 벌써 잊었느냐? 나무를 할 때는 내게 허락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곰은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처럼 앞발을 들었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말거라. 이렇게 밥을 가져왔으니까. 나무꾼 총각은 밥그릇을 곰에게 주었답니다. 곰은 냉큼 밥그릇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밥을 먹었답니다. 그때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곰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저게 무슨 소리냐? 나무꾼 총각은 귀를 기울이는 척 하였어요. 조금 전에 여기로 지나갔던 포수들이 아무래도 다시 오는 것 같구나. 나무꾼 총각은 건성으로 대답하였지요. 포수? 그러더니 곰의 표정은 삽시간에 달라졌어요. 이내 안절부절 못하며 쩔쩔매었답니다. 그래, 포수들이 보이느냐? 나무꾼 총각은 바스락거리는 쪽을 보았어요. 보자.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 제발 나를 좀 살려다오. 다음부터 너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겁에 질린 곰은 부들부들 떨며 사정하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널 어디에 숨기겠니? 이 지게 밑에라도 숨겨다오. 곰은 지게 밑으로 기어들어가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렸어요. 그때였지요. 나무꾼 총각, 여기서 곰을 보지 못했는가? 숲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못 봤는데요. 그런데 그 지게 밑에 있는 건 뭔가?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라고 해, 나무라고. 지게 밑에 엎드려 있던 곰은 작은 소리로 말했답니다. 네, 이건 제가 한 나무입니다. 나무라면 지게에 얹지 않고 왜 땅바닥에 놓아두었느냐? 나무꾼 총각이 대답을 하지 않자 지게에 얹어줘, 어서. 나무꾼 총각은 낑낑거리며 곰을 들어서 지게에 올렸답니다. 또다시 숲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라면 묶지 않고 뭐 하느냐? 어서 묶어라, 어서. 당황한 곰은 눈도 뜨지 못하고 애원하였어요. 나무꾼 총각은 서둘러 곰을 꽁꽁 묶었답니다. 나무꾼아, 아무래도 나무가 너무 큰 것 같구나. 도끼로 패야겠다. 이 소리에 놀란 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아이고, 보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곰입니다. 곰이라고? 나무꾼과 숲속의 약한 동물들을 괴롭힌다는 그 곰이 아니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곰은 앞발을 비비며 용서를 구하였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 가 보거라. 네, 고맙습니다.
곰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멀리 조랭랑을 쳤지요. 사슴은 그제야 숲속에서 폴짝폴짝 뛰어나왔어요. 나무꾼 총각은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울소 이야기. 내금강 표훈사 근처에 울소라는 늪이 있었답니다. 늪 주변에는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돌바위와 그의 세 아들이라고 불리는 삼형제 바위가 나란히 있었지요. 울소에서는 밤낮으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재주 많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던 세 아들의 울음소리라고 하였지요. 이곳에는 어찌하여 아버지와 세 아들의 바위가 생긴 것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달이라는 석공이 있었답니다. 하달은 아내와 세 아들을 집에 두고 내금강 표온사에 와서 일을 하였어요. 7년 동안 주춧돌, 섬돌, 돌탑과 돌부처까지 만들었지요. 이제야 다 끝났어.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일을 마친 하달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표온 사이의 늙은 중은 석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답니다. 석공이 내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있을 텐데. 늙은 중은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어요. 그동안 절의 돈과 물건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지요. 석공을 돌려보내면 모든 일이 들통날 게 틀림없어. 더군다나 소문이라도 나면 절에 오는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지. 안절부절 못하던 늙은 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없애야 해. 그런데 무슨 일로 죽인단 말이지? 석공 하달은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늙은 중은 머리를 쥐어짜며 궁리를 하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표운사 중들이 다 모인 자리에 석공을 불렀어요. 지난밤에 부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부처를 안에서만 모시지 말라시며 앞마당에 큰 부처 3개와 작은 부처 62개를 만들라고 하셨다. 늙은 중은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어요. 부처님의 명을 어기면 우리 모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자면 하달 석공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젊은 중은 늙은 중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였어요. 스님, 그렇게 크고 많은 것을 저 혼자 어찌... 석공 하달은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다른 석공과 함께 시합을 붙여 겨루게 하면 어떻겠느냐. 늙은 중이 얼른 방법을 생각해내었어요. 그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젊은 중이 손뼉을 쳤답니다. 하달이 큰 부처 3개를 만들고 네가 부처 62개를 만들어라. 늙은 중은 젊은 중을 가리켰어요. 만약 이 경쟁에서 진 사람은 강 아래 작은 늪에 빠져야 하느니라. 석공 하달은 하는 수 없이 일을 시작하였지요. 두 사람은 땀을 비오듯이 흘렸답니다. 하달을 죽이려 하는 늙은 중은 몰래 젊은 중을 도와주었어요. 저 중들이 날 속였구나. 하달은 늙은 중의 속셈을 알아차렸지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였어요. 언제 어떻게 죽든 후세에 남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달은 최선을 다해 부처를 만들었지요. 마지막 부처를 거의 완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다 만들었다. 젊은 중이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하달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제 다 틀렸구나. 하지만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해. 하달은 3개의 부처를 모두 완성하였어요. 하달의 얼굴에 땀이 흠뻑 젖어 있고 돌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지요. 정말 하달이 물에 빠질까요? 중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하달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강 아래로 걸어갔답니다. 어디에도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지요. 여보, 얘들아. 석공은 집에 두고 온 부인과 세 아들을 생각하였어요. 약속대로 시합에서 진 석공은 늪에 몸을 던졌답니다. 얼마 후 몰 위로 석공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중들은 물에 빠진 석공을 들어 올리려 하였어요.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석공의 몸을 끌어올리려던 중들은 깜짝 놀랐지요. 몸에 돌가루가 묻어있던 하달은 기다란 돌바위가 되어 있었어요. 하달의 3 아들은 서둘러 12곡에 12강을 건너 달려왔지요. 아버지, 아버지! 바위로 굳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눈앞이 캄캄하였어요. 아버지 앞에서 3 아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하달의 3 아들은 그날부터 늪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하였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울소라고 불렀답니다. 병운사의 중들은 해가 지면 울소 앞을 지나다니기를 꺼려하였어요. 지금도 하달이 다듬어 세운 산불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조이삭 하나로 부자가 된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총각은 이웃집에서 조이삭 몇 개를 얻어와 상기슬게 심었어요. 총각은 조이삭을 정성껏 가꾸었지요. 마침내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이 되었답니다. 총각은 지게를 메고 조이삭을 거두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글쎄 새들이 조이삭을 모두 쪼아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달랑 조이삭 하나만 남겨둔 채 말이에요. 아니,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건데. 총각은 하나 남은 조이삭을 가지고 산기슭을 내려왔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조이삭을 가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요. 날이 저물자 총각은 어느 집에 묵게 되었어요. 총각은 조이삭을 건네며 집주인에게 부탁했지요. 이 조이삭을 잘 맡아주십시오. 제게 아주 소중한 것이거든요. 다음 날 집주인이 총각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하게 됐네. 지난밤에 쥐가 조이삭을 먹어버렸지 뭔가. 어르신께서는 하찮은 조이삭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무척 소중한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쥐라도 잡아주십시오. 집주인은 쥐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달랑달랑 쥐 꼬리를 잡고 숲속 오솔길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산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쥐를 날름 잡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은 달아나려는 고양이를 덥석 낚아챘어요. 요놈, 내 소중한 쥐를 잡아먹다니. 총각은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를 안고 갈 길을 재촉했답니다. 고개를 서너 개쯤 넘어가자 총각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여태 아무것도 먹지 않았구나. 가까운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야겠어. 총각은 주막에 들러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그리고 참, 이 고양이는 내게 아주 소중한 것이니 잘 좀 맡아주십시오. 고양이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고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고양이를 안았어요. 총각이 개눈 감추듯 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지요. 주막집 주인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아이고 총각, 이를 어쩌지? 글쎄 우리 집 개가 고양이를 물어서 죽였다네. 하는 거였어요. 그 말에 총각은 어이없어 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고양이를 맡긴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미안하네. 고양이 대신 우리 개라도 가져가게나. 주막을 나선 총각의 품에는 개 한 마리가 안겨 있었답니다. 총각이 산 모퉁이를 돌아 고개를 넘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어요. 총각은 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지요. 총각은 집주인에게 이 개는 제게 아주 소중한 개랍니다. 그러니 하룻밤만 잘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집주인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 아침 집주인이 총각을 찾아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미안해서 어쩌나. 지난밤에 우리 소가 자네의 개를 걷어차 죽였지 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개 대신 소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소를 준다는 말에 총각은 콧노래를 부르며 소를 끌고 길을 나섰답니다. 어느새 해가 꼴깍 서산으로 숨었어요. 총각은 소를 끌고 한 집에서 또 하룻밤 묵기로 하였지요. 이 소는 저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 잘 맡아주십시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게나 하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첫 딸기 울자마자 총각은 집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맬 뿐이었지요. 주인어른, 얼른 제 소를 주십시오. 갈 길이 바쁘니 어서 빨리 제 소를 주십시오. 미안하게 됐네. 글쎄, 내 아들 녀석이 자네 소를 우리 소로 잘못 알고 팔아버렸지 뭔가. 아니, 소를 팔았다고요? 그럼 어느 집에 팔았는지 알려주세요. 총각은 소를 사간 집을 찾아갔어요. 소를 산 집은 마을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지요. 대감마님, 제 소를 돌려주십시오. 어허, 이를 어쩐담. 그 소는 우리 가족이 벌써 잡아먹어 버렸네. 예? 그렇다면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야, 내 딸이 가장 많이 먹었지. 그럼 대감마님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총각의 말에 대감은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지요. 그러나 당당한 총각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놈이라면 내 사위가 되어도 나무랄 데가 없겠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대감은 총각을 사위 삼기로 하였답니다. 내 딸을 자네에게 내줄 수는 없네. 그러나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내 딸과 함께 산다면 말리지는 않겠네. 총각은 흔쾌히 대감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 후 총각은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